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제 아르키메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류 전체를 놓고 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가장 훌륭한 수학자가 누구냐, 이거를 현재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투표를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현재까지 압도적으로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 1등은 현재 1등은 뉴턴입니다. 뉴턴은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의 영국에 보통 우리가 이제 물리학자, 천문학자로 알고 있는데 원래 직업은 수학과 교수입니다. 수학과 교수인데 수학을 하면서 이제 사이드로 천문학과 물리학을 했고요. 2등과 3등이 이제 한 분은 아르키메데스, 또 하나는 독일의 수학자인 가우스, 이렇게 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셋이 거의 뭐 압도적으로 1, 2, 3위를 다투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 보실 분이 가장 오래전의 인물인 아르키메데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를 하나, 인류 최초의 스트리커는 누굴까요? 이게 스트리커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그 주장, 또, 뭐, 항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옷 벗고 뛰는 사람들 있죠? 빨개 벗고 어딘가 갑자기 막 뛰어들고 뭐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스트리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스트리커죠. 자, 인류 최초의 스트리커가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지금 막 이제 스트리커가 되려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영국의 잡지에서 아마 그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어떤 일화나 이런 걸 하면서 지금 목욕탕에서 뭔가 나오려고 하는 순간이고요. 오른쪽은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하게 남긴 말이 바로 유레카입니다. 유레카는 알아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굉장히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풀어가지고 그 순간 알아냈다 하고선 딱 유레카를 외치고 자기가 지금 목욕 중이라는 사실도 까먹고 막 뛰어서 왕한테 달려갑니다. 자기 지금 벗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스트리커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르키메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뭐 원래 그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원전 2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2200년도 더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기록이 사진도 없고 뭐 없죠. 이제 몇몇 저렇게 이제 초상화 또는 삽화집에 그림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르키메데스가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마그나 그라이키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동네 이름입니다. 큰 영역. 거기서 살던 수학자, 천문학자, 물리학자, 공학자 등등 하여튼 다재다능한 만능인이었죠. 이게 고대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위치였고요. 이제 그 마그나 그라이키아가 어느 지역이냐? 원래 고향은 여기 있는 대로 시라쿠사입니다. 시라큐사, 뭐 시라쿠스 뭐 이렇게 발음은 뭐 다양하게 나는데 여기 이제 잘 알려진 대로 시칠리아 섬입니다. 이탈리아에. 그 구두 발굽 있죠. 이탈리아 긴 지도 끝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태어났는데 그라이키아가 어느 지역이냐면 이렇게 요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을 그라이키아라고 옛날에 요 당시에요.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 지역이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에요. 복잡한 지역이라서 이 아르키메데스도 태어난 연도는 잘 모릅니다. 이제 이게 죽은 연도는 확실해요. 어쨌든 요 지역이요. 지중해의 당시 지중해 세력을 놓고 패권 경쟁을 하던 두 세력이 맞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게 기원전 212년인데 그때 나이가 75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추정해서 아까 287년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정확히 이 사람이 287년도 경에 태어났다라는 또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물음표로 해놨던 이유가 그런 게 있고요. 이 사람의 결혼, 자식,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모레알을 세는 사람 또는 이제 모레알 계산가라고도 합니다. 그런 책에 이건 이제 자기가 아르키메데스가 직접 쓴 책인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 이름은 피디아스이고 직업은 천문학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 그 시라큐사의 천문학자의 아들로 태어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한번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그리스 로마의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써놓은 게죠. 이게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무슨 필독도서쯤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르키메데스는 시라쿠사의 국왕 히에론 2세와 친척이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두 개로 추측하건대 아르키메데스가 당시의 왕인 히에론과 굉장히 친했고 심지어 친척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엄청 친했던 최측근이었다라는 사실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 온 거죠. 피타고라스 이야기할 때 피타고라스도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갔다 왔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집트가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그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의 문화와 문명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가장 큰 규모의 도서관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치면 이 도서관이 대학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를 했고 그때 당시에 같은 시기를 살았던 사람으로 코논이라든지 또 에라토스테네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름대로 각 영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고 이 에라토스테네스 같은 경우도 수학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사람입니다. 네. 죽은 거는 확실해요. 기원전 212년에 2차 포에니 전쟁 중에 로마군에 의해서 피살됐는데 이때 로마군의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켈루스라는 장군이고 이 장군의 지금 동상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마르켈루스라는 장군이 아르키메데스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제 나중에 죽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마르켈루스가 이 병사들한테도 아르키메데스를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 말고 꼭 잘 모셔와라 그랬는데 마르켈루스는 나름대로 귀족이고 지식인이고 등등 하니까 아르키메데스의 위대함이나 이런 걸 알아서 잘 할 텐데 병사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아르키메데스인지 모른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했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등등등 만능인을 애석하게도 잃게 되는. 이 포에니 전쟁은 로마하고 카르타고하고 이 지중해를 놓고 이제 패권 경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3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지중해라는 바다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거길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걸 더 벗어나서 대서양으로 나가면 낭떠러지여서 이제 물이 그 밑으로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그 밖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가 세상의 전부고 거기를 차지하는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리스 쪽에서 이제 있다가 그리스가 조금 힘을 못 피면서 이제 로마로 넘어오게 되는 알렉산더를 지나서 로마로 넘어오게 되는 그 당시에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에니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로마가 지중해라는 그 바다를 다 점령하게 되고 완전히 힘을 기르게 되니까 로마의 천년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겁니다. 1차 포에니 전쟁은요. 기원전 264년에서 241년까지 약 한 2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카르타고가 져서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됩니다. 뭐 전쟁 배상금도 물어야 되고 뭐 다 억울한 거죠. 뭐 근데 뭐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지중해를 보면 이쪽이 이제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카르타고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긴 로마 영향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다를 놓고 로마와 카르타고가 서로 다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영향권하게 두기 위해서 싸움을 하겠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두 강대국이에요. 로마와 카르타고가. 이 카르타고가 먼저 세워지고 나서 카르타고를 세운 디도라는 여왕, 엘리사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디도라는 여왕을 사랑했던 남자가 아이네이아스라고 여기 트로이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여기로 신들에 의해서 구출돼서 여기로 왔는데 그 디도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그 원래 그의 목표는 신들이 넌 여기 가서 로마라는 도시를 세워라. 이게 이제 그 아이네이아스한테 내려진 신탁이었어요. 근데 카르타고에서 디도 여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걸 까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이 다시 빨리 가라.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디도 여왕이 자살해요. 여기 너 나를 버리고 간 님 너 봐라. 그래서 커다랗게 나무를 엄청 높게 싸고 불을 지르고 자기가 그 위에 가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까지도 그 불길과 연기가 보일 수 있게. 예, 그래서 그 엘리사에 얽힌 거는 지금도 뭐 오페라도 가끔 있고요. 굉장히 슬픈 거죠. 로마가 나를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두 도시가 서로 이 지중해를 놓고 이제 패권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1차 전쟁이고요. 2차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하니발이라는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기원전 218년서부터 202년도에 전쟁이 끝나는데요. 아까 제가 아르키메데스가 기원전 212년에 죽었다고 그랬죠. 요 전쟁 중에 아르키메데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2차 포에니 전쟁 때 카르타고 이 시라쿠사가 카르타고와 그 동맹을 맺습니다. 로마 쪽에 가까운데 위치는 카르타고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시라쿠사도 공격하고 카르타고도 공격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죽게 되죠. 이 하니발이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 이제 카르타고인데요. 여기서부터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합니다. 근데 이렇게 갈 수는 없죠. 바다로 코끼리 떼를 싣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로 갔는데 이 알프스 산맥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요 군대를 이끌고 이 알프스를 넘은 사람이 딱 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넘은 사람이 바로 하니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이렇게 해서 여기 쇽 지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여기쯤 가서 로마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립니다. 근데 약 한 30만이 출발했는데 여기 갔더니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다 죽고 알프스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이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이게 되죠. 이제 공격하면 되는데 그냥 때를 기다립니다. 전열도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르타고에서부터 보급품도 와야 되고 다른 동맹 맺은 나라들한테도 뭔가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여기 있는 동안 하니발이 여기 있는 동안 로마가 이간계를 쓰죠. 반간계. 그래서 카르타고에 가서 그 당시에 하니발이 없는 tum을 탄 지도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권력욕을 부추깁니다. 야, 하니발을 없애면 네가 여기에 대장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 카르타고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죠. 그래서 다시 집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카르타고와 동맹을 맺었던 시라쿠사도 로마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공격에 의해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죽게 되죠. 마지막 3차가 이제 그 뒤에 한
50년쯤 지난데 이 두 나라가 이제 누미디아라는 나라 바로 카르타고의 옆에 있는 나라인데 국경 분쟁을 일으켜요. 서로 네 땅 내 땅 하나. 이때 로마와 협정이 뭐였냐면 이 두 번째까지 협정이 다른 전제 병사를 함부로 움직이지면 안 된다. 이 협정이 움직이면 내가 너네들을 가만히 안 두겠다. 근데 얘네들이 자꾸 집적거리고 쳐들어오니까 얘네들을 정벌 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가 다시 어떻게 할까? 전쟁이냐 평화냐 하다가 주아파한테 힘이 실리고 그래서 결국 로마하고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두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너네 무기 다 버려라. 두 번째, 카르타고를 파괴하고 해안선에서부터 15km 뒤로 다 카르타고의 주민을 이주시켜라. 엄청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합니다. 그 결과 로마가 와서 카르타고를 아예 없앱니다. 이 도시 자체를 없애요. 싹 없애고 거기다 소금을 다 뿌립니다. 다시는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일어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전쟁, 3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지중해에서 로마의 반기를 드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 하니발이 나오는 요 전쟁이고 요 전쟁에서 시라큐사가 이제 침범을 당하고 로마 병사들한테 뭐 당하게 되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요게 이제 시라큐사를 방어하는 무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노포라고 합니다. 이게 돌멩이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기원전 200년경이니까요. 상당히 수준이 낮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뭘 할 수 있냐면요. 사정거리를 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m만 날리겠다면 100m만 날릴 수 있고 200m 날리겠다면 200m를 날릴 수 있는 이런 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투석기가 있고 현재 이제 그쪽에 가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투석기를 보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배를 어디로 신속하게 이동해서 거기에다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대 기중기가 있었습니다. 노포라고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고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시라큐사가요 바닷가에 도시가 위치해 있어서 저 로마군의 배가 오면은 그 자기 성벽에서부터 이렇게 긴 갈고리를 이게 조금 뭐 그림은 좀 이상하죠. 어쨌든 이건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이렇게 긴 어떤 이런 거를 해서 가까이 온 배를 이렇게 끄집어 가지고 들어가지고 배를 침몰시키는 이런 장치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지금 하는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양산됩니다. 이런 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발리스타라고 해서 이게 돌멩이를 쏘든지 여기 화살 있죠. 이렇게 활이 있죠. 여기다가 그런 엄청나게 큰 화살을 날려보낼 수 있는 그 큰 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연장 화살 발사대.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 신기전 이런 겁니다. 여기 커다란 화살을 이렇게 세우고요. 얘가 뭐냐면 이렇게 휘어지는 뭐 갈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겼다가 놓으면 밑에서부터 타다닥 해서 한꺼번에 얘를 쳐가지고 한꺼번에 날려보내는. 그러니까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유명한 거죠.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모아서 멀리 있는 로마군의 배를 불살랐다. 근데 이건 전설인데 실제로 그래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실패도 하고 성공도 했어요. 그러니까 초점을 잘 모으면 정말로 불이 납니다. 거울을 많이 이용해서 그 반사시키는 빛을 한 곳에 모으면 진짜 불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조금씩 빗나가면 온도가 확 내려가서 잘 안 맞는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역사에 기록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스크류라는 거 이런 거 이제 뭐냐면 옛날에는 바다에 나갔다 오면요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걸 퍼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거를 손 안 들이고 이걸 돌리기만 해서 물을 끄집어내는 이건 이제 근세까지 이용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이제 바로 지렛대죠. 아주 유명한 말로 나한테 움직일 장소만 주면 내가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사파로 그린 겁니다. 이게 지구고요. 지금 지렛대에다 놓고 아르키메데스가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구를 움직이려고요. 실제로
그래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수학자인데 이거 진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좀 숫자가 크더라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 거죠. 이게 지렛대 원리에 의하면 요 길이, 받침점에서부터 요 길이가 A, 요 길이가 B라고 한다면 요때 물체의 무게가 W입니다. 요때 누르는 힘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요거 곱하기 힘, 물체의 무게 AW는 요 길이에 누르는 힘, 그래서 BF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길으면 길을수록 힘을 조금만 써도 되는 거죠. 곱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지구의 무게가요, 대충 한 요만큼 됩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뭐죠?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10해, 100해, 1000해, 해, 다음에 뭐죠? 자군요. 6자쯤 됩니다.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이 지구를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지렛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이 지구하고 받침점 사이의 거리를 1m라고 할게요. 너무 멀리 가면 또 그것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지구입니다. 요게 1m예요, 여기가. 그리고 이 길이가 이제 60kg인 사람이 길이를 이걸 잘 쉽게 움직이려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를 이만큼 줬어요. 이거 미터입니다. 세지 마세요. 세도 잘 헷갈리시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지구를 1cm만 들어볼게요. 1cm 들으려면 여기는 얼만큼 움직여야 될지. 여기가 1m고요. 움직여봤습니다. 여기 1cm 움직였더니 여기서 요만큼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면요. 요만큼 킬로미터예요. 몇 킬로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1초에 1m씩 움직인다고 하면 몇 년 걸리냐면 19학년 걸립니다. 지렛대를 가지고 막 내려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눌렀어. 요거 지구를 1cm 움직이는데 19학년 걸려요. 요 19학년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요거를 사람의 시간으로 1초에 1m씩 움직이면 얼마나 그럼 필요하냐? 30조 년이 필요합니다. 30조 년 동안 이렇게 쭉 내려야 지구를 1m 지렛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30조 년이니까요. 아까 예전에 제가 말했죠. 시간의 탄생 말씀드릴 때 이게 우주가 탄생된 게 기껏해야 140억 년밖에 안 됐는데 30조 년은 이게 너무한 거죠. 어쨌든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지구를 든 사람이 있어요. 아르키메데스는 이게 내가 받침점을 주면 들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지구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피에르 만존이라는 예술가인데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지구를 둔 받침대입니다. 글씨가 거꾸로 돼 있죠? 지금 지구를 들고 있는 중이에요, 얘가.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고요. 그 위에 받침점이 이렇게 있는, 받침대 위에 지구가 둥그렇게 있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지금 거꾸로 있는 거예요. 여기가 위입니다. 얘 받침대에. 그 위에 지구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발상을 바꾼 거죠, 완전히. 아주 좋은. 자, 이 모레알 계산가라는 곳에서요, 아르키메데스가요, 이런 큰 수들을 확장합니다. 당시에 최고 큰 수가 뭐였냐면 그리스어로 나타낼 수 있는 최고 큰 수는 m이라는 숫자로 만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만 정도면 엄청나게 큰 수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만의 만배, 즉 10의 8승배로 늘립니다. 수의 크기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최초의 옥타드 수라고 합니다. First octave number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제2 옥타드 수. 이렇게 수의 크기를 자꾸 늘려서 1부터 8억이죠, 이게? 공이 8개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억이죠, 8억? 10의 8억 승까지 수를 최초의 피어리어드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2 피어리어드, 제3 피어리어드 이런 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유한한 수의 또 유한한 세계에 대한 생각을 무한한 세계로 바꿔놓는 과정입니다. 아, 세상이 유한한 게 아니구나, 끝이 없구나 라는 거를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을 바꿔서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 조그만 세상이 아니다. 엄청나게 큰 세상이 있다. 그걸 좀 알려주려고 이런 큰 수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런 모래알의 수는 몇 개일까? 지구가 도대체 모래알은 몇 개가 있을까? 그랬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10의 51승계더라. 1,000극입니다. 우리나라 단위로 따지면 1,000극계 있더라. 막 했는데 결국 어떻게 구한 거냐? 양귀비 씨가 있습니다. 여기 양귀비 씨인데요. 이 양귀비 씨가 가로 세로 높이가 약 한 1m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래가 다 요 크기다. 근데 모래는 굵은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죠. 그죠? 굵은 모래도 있고 그보다 작은 모래인데 평균적으로 요 양귀비 씨만 하다. 그랬을 때 요 양귀비 씨로 지구를 꽉 채운다면 몇 개나 들어갈까? 그거를 지구의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으로 쭉 구한 게 바로 10의 51승 개가 들어가더라라는 걸 구해낸 거죠. 우주의 개수도 구했습니다. 우주를 그럼 꽉 채우면 몇 개일까? 그거는 10의 얘보다 이제 1억 개가 많아요. 동글뱅이가 8개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수의 크기를 엄청나게 늘렸다. 이런 0을 엄청 많이 쓰는데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수학에서는. 이런 굉장히 편리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원주율을 아르키메데스가 처음으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그 전까지는 그냥 굉장히 좀 비과학적으로 그냥 3이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원 안에 정다각형을 이렇게 안에 그려놓고 또 바깥에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원 안에다가 정오각형 그리고 밖에다가 정오각형 그렸죠. 그럼 이 원의 둘레는 안에 있는 정오각형보다는 길고 밖에 있는 것보다는 짧겠네요. 그죠? 요거를 계속 늘려나갑니다. 정육각형도 그렸더니 이렇게 돼. 정칠각형 그렸더니 또 이렇게 됩니다. 칠각형 넘어서 이제 팔각형이죠. 칠각형은 잘 안 그려집니다. 예. 이건 이제 12각형을 안에 넣고 밖에 넣어서 그래도 원의 둘레는 얘보다 안에 그린 것보다 길고 밖에 그린 것보다 짧다. 이거를 언제까지 하느냐? 정 96각형까지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 지금은 연필 있고 뭐 있어서 그냥 손으로 확 계산하면 되지만 이때는요. 연필도 없고 종이도 없고 없었어요. 이 있는 게 뭐냐? 옛날 필기도구는 뭐 최고 많이 쓰였던 게 모래쟁반입니다. 모래쟁반. 고운 모래를 커다란 쟁반에다 놓고요. 거기다가 글씨를 써요. 작대기로 이렇게 조그만 작대기로 이렇게 글씨 쓴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다 쓰면 얘를 이렇게 흐트르면 싹 없어지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잘 산다. 그럼 노예를 데려다가요. 끓음 있죠? 끓음하고 기름하고 섞어서 등에다가 이렇게 바릅니다. 노예 등에다가 바르면 이렇게 뾰족한 펜으로 이렇게 그러면 그거마다 이렇게 글씨가 써지겠죠. 다 쓰고 계산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한번 문지르면 또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노예들의 생활이 참 고달팠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 96각형을 그려서 했다. 뭐 그렇겠군 그랬는데 그 작업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되고 엄청난 작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주율을 구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게 원의 반지름과 둘레 사이의 길이의 비를 원주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얼마나 하면 3.14 얼마 이런 거로 배웠습니다. 이게 정사각형인데요. 요 길이가 얼마냐면 1이에요, 1.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입니다, 요게. 그럼 여기도 1, 여기도 1인데 이게 직각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요 길이가 얼마냐면 루트 2를 구할 수가 있어요. 루트 2, 루트 2, 루트 2, 루트 2에서 4 루트 2입니다. 요 길이는 얼마냐면 요게 반지름하고 길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 1, 1, 1에서 8 됩니다. 그래서 얘는 8보다 작고 4 루트 2보다 크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96각형까지 다 일일이 계산한 거예요. 이게 3.14인데 2.8과 4 사이에 있게 되는 처음 요거에 계산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좀 더 팔각형, 십각형, 이십각형으로 가면 갈수록 요 구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를 뭐라고 하냐면 아르키메데스의 수라고 그러고 실제로 구하면 아르키메데스가 구한 값은 3.1408에서 3.1428 사이에 있더라. 96각형까지 해서 얘가 3.14 얼마인데 이렇게 있더라는 걸 구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걸 해냈구나. 그래서 1906년도에
다이제스트지에 오르라는 사람이 이 아르키메데스를 찬양하는 글을 씁니다. 시를 써요. Now I, even I would celebrate 뭐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근데 잘 보시면 뭐냐면 단어의 개수를 세보세요. 이게 몇 개입니까? 3개, 1개, 4개, 1개, 5개, 9개, 2개, 6개 뭐 이렇게 나가죠? 이거 얼마냐면 3.141592 어쩌고 저쩌고 요게 자체가 뭐냐면 파이입니다. 파이. 요걸 해석하면 이래요. 심지어 나 같으니라도 서툰 운율이라도 더 이상 견줄 수 없는 영원 무별의 시라쿠사인을 찬양하리라. 아르키메데스가 시라쿠사 출신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전승되었던 훌륭한 이야기 속에 사람들에게 방법을 남겨주었지 어떻게 원을 측정하는지를. 요게 요거의 요 시의 번역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 단어들이 전부 다 알파벳의 개수를 세면 그걸 외우는 거예요. 3.141515.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월 14일을 여러분들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죠. 그거는 정말로 옛날에 그 성 발렌타인이 중세 때 교황이 군인들이 이게 뭐 결혼하고 이러니까 사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군인들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금원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슬퍼지죠. 근데 이제 발렌티누스라는 영어로 하면 발렌타인이라는 그 주교가 몰래 혼배 성사를 봐줘요. 결혼을 시킵니다. 교황청에서 이놈 나쁜 놈이나 해서 죽입니다. 죽은 날이 언제냐면 2월 14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기리게 되는데 일본에서 이거를 일본의 제과학계가 야 이날은 연인인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초콜릿이나 과자를 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다.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이 2월 14일 날 초콜릿 주는 날로 바뀌어요. 단순히 상술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콜릿을 팔다 다 안 팔리니까 몇 년 전서부터 반대로 3월 14일은 이것도 일본 제과학계에서 만든 날입니다. 3월 14일은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을 주는 날이다. 그렇게 해서 사탕을 또 엄청 팔아먹습니다. 그게 이제 동양에서만 일본, 우리나라, 중국 이런 나라에서만 3월 14일 화이트데이 합니다. 미국 가서 이런 거 하면 웃기는 놈이라고 그래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무슨 날일까요? 네, 3.14죠. 이걸 파이데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거예요. 이거 3.14159에 맞춰서요. 3월 14일 1시 59분에 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를 나눠 먹고요. 파이를 외우고 파이에 관한 시험을 보고 파이에 관한 무언가를 만들기를 하고 이렇게 흥미롭게 지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각 학교에서 의식이 있는 수학 선생님들이 이걸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야 오늘 파이데이다 해서 초코파이도 선물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런 행사도 하고 합니다. 다행이죠. 어쨌든 한번 파이 이게 제가 일부러 파이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파이데이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파이에 나오는 게 무리수입니다. 같은 숫자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일부러 보시기 편하게 10개씩 끊어놨어요. 원래는 안 끊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생일을 찾아보는 거예요. 본인의 생일이 있을까? 이게 무한히 계속됩니다. 서로 다른 수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찾았죠. 제 생일이 8월 19일입니다. 네, 8월 19일. 여기서 쭉 봤는데요. 8월 19일 나오는 데가 여기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생일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저는 이제 조금 짧게 줬으니까 그런데 보통 이런 걸 하면요. A4 용지 한 장 이상 크게 줍니다. 그래서 찾아봐요. 그 정도면은 웬만한 사람의 생일, 기념일 뭐 다 나옵니다. 이제 이런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래도 외우고 뭐 등등등 하죠. 자, 이게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어쨌든 그 파이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부력의 법칙을 알아낸 거로 유명하죠. 그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관에 물을 넣어가지고 그 흘러넘친 물만큼 이게 불순물이 있다. 이게 이제 유레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입니다. 또 하나는 양쪽 저울에 똑같은 관을 넣은 다음에 물속에 넣으면 이게 밀도가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 들어있다면 똑같을 텐데 물속에 넣으면 부력 때문에 밀도가 낮은 놈이 뜰 거다 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이게 이제 요즘도 쓰고 있는 부력의 법칙입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해낸 이거 발견하고 이제 유레카를 외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거짓말이고요. 유레카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인지 훌륭하게 포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가 많죠. 뭐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렛대의 원리도 아르키메데스가 한 거고 저울도 마찬가지로 지렛대의 원리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저울이 등장하는 그림 몇 개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가장 유명한 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뭐냐면 이제 저울질하는 여인이라는 작품이고요. 여기 지금 저울을 대고 있죠. 근데 잘 보면 여기 이제 임신하고 있습니다. 임신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상이 있고 그래서 거의 마리아의 얼굴을 한 여인이 자기 애가 태어날 애의 운명을 지금 점치고 있는 중입니다. 요 손 여기에 이 그림에 이렇게 보면요 소실점이라는 게 여기 딱 손에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뭔가를 재고 있죠. 여기 저울을 자세히 보면요 아무것도 안 올려져 있어요. 그냥 있는 겁니다. 운명의 무게를 재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작품이라든지 또 이제 최고 유명한 거는 마시스의 환전상과 그 아내라는 작품도 많이 보죠. 여기 펴 있는 건 성경입니다. 똑같이 아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옛날에는 이제 그 막 나라 잃고 못 살게 쫓겨다니니까 최고 많이 한 게 뭐냐면 고리대금업 이런 환전상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금이나 금화 그리고 또 옛날 금화에는 가짜 금화가 많았답니다. 그 진짜인지 아닌지 거울을 통해서 재는 중이에요. 더 재밌는 건 요 그 거울 속에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 보면요, 여기 터번을 쓴 어떤 남자가 있어요. 터번을 쓴 남자가 쳐다보고 있죠. 그죠? 창문가에서. 그게 요 그림에 이제 요게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얘들이 이걸 잘 재고 있는지 관찰하든지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겠죠. 또 하나는 도둑이든지 저걸 훔쳐가려고.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요 그림 안에 있는 걸 잘 보면 요게 이제 비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집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너무나 평온하게 금화를 재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요 금화를 바꾸러 온 사람일 거다. 그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르키메데스의 가장 큰 업적이 그 저울이나 지렛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가장 큰 아르키메데스의 비극,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죽음이라고 1815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로마 병사입니다. 지금 뭔가 집에서 뭘 하고 있죠? 2차 포에니 전쟁 때 로마군 마르켈루스 장군이 시라쿠사를 점령하러 갑니다. 가는데 2년 동안 점령을 못해요. 아르키메데스가 만든 갖가지 도구들과 이런 것들이 로마군을 계속 물리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요, 뭐 성벽에 뭘 잘못 만지면 막 뜨거운 물 쏟아지고 뭐 함정에 빠지고 이래 가지고 섬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엄청 무서워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라쿠사 주민들이 우리에게는 아르키메데스가 있다. 그래서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년 해오던 축제인데 전쟁 때문에 안 했던 다이아나 축제라는 축제를 다시 엽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열 때 이제 술 먹고 놀겠죠. 축제에는 늘 술이 있고 뭐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틈을 타서 이제 로마 병사들이 성벽을 넘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오죠. 그래서 마르켈루스가 이 전쟁에서 2번을 울게 됩니다. 첫 번째 딱 들어오자마자 운 이유가 뭐냐면 시라쿠사 전체의 전경을 보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파괴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마르켈루스라는 장군이 상당히 괜찮았던 장군이죠. 그걸 보고 한 번 울고 또 한 번은 아르키메데스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르키메데스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엄청난 철학자를 내가 죽였구나. 네, 2번 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아르키메데스의 장례를 잘 치러집니다. 그래서 묘가 있었는데요. 잊혀집니다. 시라쿠사가 이제 점령됐으니까 로마에서 신경을 안 쓰겠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도 잊혀지고 그러다가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 시라쿠사를 방문해서 사망한 지 137년 만에 이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인지 알았느냐? 아르키메데스는 죽기 전에 늘 자기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요런 거를 새겨다고. 요게 뭐냐면
이게 원기둥 안에 구가 들어있고 그 안에 원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지름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원기둥과 구와 원뿔의 부피의 비가 1대 2대 3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만큼 아름다운 비율을 갖고 있는 도형은 없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반드시 이걸 새겨달라고 평소에도 이야기하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마르켈루스가 그걸 알겠죠. 그래서 그 묘비에 이제 이걸 새겨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키케로가 그거를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찾아내서 주변 정리를 잘 하고 다시 다 해서 아르키메데스의 묘비를 잘 정리해 줍니다. 그러다가 또 잊혀지죠. 잊혀졌다가 1965년도인가 시라쿠사에서 호텔 공사를 하다가 어떤 포크레인이 묘비를 하나 파냅니다. 그래서 이게 새겨져 있는 묘비다. 그걸 발표를 해. 여기가 아르키메데스 묘다. 그래서 그 호텔이 무슨 파라다이스 호텔인가 했는데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그럼 그 묘비를 좀 이제 보여달라고. 지금까지도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수학자들은 아르키메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메달을 하나 만듭니다. 이게 메달이 뭐냐면요, 필즈상이라는 수학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한테 주는 메달입니다. 거기에 앞면에 조금 더 구체하면 이렇게 아르키메데스를 새겨넣게 됩니다. 필즈상은요, 캐나다의 수학자 필즈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다른 분야는 노벨상이 있어요. 물리, 화학 다 노벨상이 있는데 수학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필즈라는 사람이 1900년도 초에 야, 내 재산을 털어서 노벨상보다 못지않은 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필즈상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 상을 받을 사람의 조건을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죽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면 노벨상처럼 매년 주는 게 아닙니다. 4년에 한 번씩만 줄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주는데 어떤 사람한테만 줄 거냐? 40세 이전에 수학적으로 큰 업적을 쌓은 사람한테만 줘라. 그러니까 사실은 노벨상보다 엄청 받기 어려운 상입니다. 4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제가 39살에 이걸 했어도 이게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한 명씩 줬습니다. 한 명씩. 그러다가 야, 이거 조금 너무 귀한 상인데 너무 사람이 적다. 그래서 2명으로 주다가 등등등 하다가 요즘에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4명씩 줍니다. 4명씩. 그래서 이 필즈상을 받은 그 메달을 받은 나라들을 보면요, 미국이 12명, 프랑스 10명 등등, 일본도 3명이나 돼요. 우리나라는 이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곧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보면 캠브리지 대학, 프린스턴, 하버드, 모스크바 이게 많고요. 그다음에 2번 받은 게 파리 대학이 있고, 시카고 대학이 있고, 버클리가 있고요. UC 버클리라고 하죠. 그다음에 도쿄대, 미시건대 등등등 있습니다. 요게 언제 주느냐? 4년마다 한 번씩요.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세계 수학자 대회를 엽니다. 그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4년에 한 번씩 수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주느냐? 그 나라의 원수가 나와서 수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이 굉장히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거죠. 수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2014년에 바로 세계 수학자 대회를 한번 열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열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필드 메달을 받은 4명입니다. 4명이고 이때 최초로 여성 수학자가 필드 메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왜 유명했느냐?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최초의 여성 수학자한테 필드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최초의 여성 수학자인데 이미 이 여성 수학자가 이 나이에 34인가 그랬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암 말기 상태예요. 사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메달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그 자기가 수상하게 된 어떤 결과에 대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연구한 건 뭐다. 근데 이 사람은 못했어요.
받자마자 이제 다시 특별기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아쉽게도 가서 1년인가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살아있다면, 사실은 이게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일찍 나이에 죽는 거는 전 인류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인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발전할 수 있고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가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40세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2018년도에는 브라질에서 열렸습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에서도 못 받았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젊은 수학자들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이런 수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곧 아마 좋은 소식이 올 것 같고요. 이 필드 메달은 노벨상보다도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정말로 받기 어려운 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을 우리나라 어떤 수학자가 받게 되면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민족 대대로의 영광인 그런 수학자가 될 겁니다. 그럴 날을 기다리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